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 아들 둘을 낳고 다 키운 60대 아줌마예요. 다 키웠다고는 했지만 성인이 됐다는 말일 뿐 자식이란 낳는 순간부터 세상 하직하는 순간까지 부모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이때가 벌써 4년도 지났건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좀 심하게 과장해보면 내가 자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했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죠. 당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치면 체기부터 오고 원래 제가 위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새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갑작스런 위경련으로 큰아들을 급히 불렀죠. 극심한 통증으로 몸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아들에게 응급실에 가자고 했어요. 갔던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온 사람, 화상을 입고 온 사람, 다치고 아픈 이들이 참 많았고 정신이 없어 보였죠. 난 어쩔 줄 몰라 아픈 위만 부여잡고 있는데 큰아들이 믿음직스럽게 병원을 둘러보더니 어떤 의료진에게 다가가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세진이는요, 치과 의사를 하는 애예요. 처음 낳아 품에 안았을 때부터 애 눈빛이 총명한 것이 이날 이때까지 내 속 한번 끊은 적이 없이 제 혼자 알아서 너무 잘 커준 자식이죠. 그저 부처님이 나한테 줄 복은 자식복 하나뿐이니 옛다 하고 주신 것처럼 똑똑하고 배려심 많은 얼굴도 훤하니 내겐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제가 주책맞게 자식 자랑이 좀 길었네요. 큰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의사 한 분이랑 나한테 왔어요. 그 의사는 능숙하게 아들과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여기저기 만지더니 일단 간호사가 수액을 놓아줄 거고 몇 시간 뒤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전 아파 죽겠는데 그 순간에 참 오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여의사 말입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좀 얼굴이 마른 듯한 인상이었는데 어쩐지 똑 부러지고 우리 아들 또래나 됐을까 싶은 거죠. 그게 얼마나 실례인지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그 의사 손을 덥석 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나이가 어느 정도, 아니 결혼하셨어요? 에?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 무슨 질문을, 실례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홍기가 차니 어머님이 급한 마음에 그러신 모양입니다. 이러신 적은 처음이에요. 좀 황당하긴 하네요. 어머님, 저는 32살이나 먹었지만 아직 미혼이에요. 만나는 남자친구도 없죠. 지금 환자분처럼 아픈 분들이 많아서 연애할 시간도 없거든요. 이제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전 다른 환자에게 가봐야 돼서요. 예. 잠시만요. 여기 우리 아들은 어떤가요? 얘가 또 치과 의사고 선생님보다 한 살 어리긴 한데 그 정도면 나이도 얼추 맞죠? 제가 생각해도 참 무례하고 정신없는 환자라고 여의사가 날 바라봤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 여의사가 결국 내 며느리가 됐다면 여러분 믿겨지세요? 무슨 정신에서 한 건지 모를 나의 돌발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니 그렇게 됐겠죠. 어쨌든 아들과 그 여의사는 결혼까지 갔답니다. 왜요? 여의사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자식이랑 짝지어주고 싶었냐고요? 작은 변명을 해보자면 직업 의사지 외모도 그만하다면 쉽지. 그런 세속적인 생각에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좀 급했던 사정이 하나 있었어요. 실은 큰아들에겐 치대 다니던 시절부터 오래 사귀었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몇 번쯤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켜줬으니까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청초한 외모의 그 아이를 나도 알고 지냈죠. 아들도 30이 다 돼가고 여자애도 비슷하니 서로 간에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들 마음에 그 여자애가 내키지 않았기에 그 애와의 결혼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그 사귀던 애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홀아버지 손에 어렵게 컸다더군요. 동생도 둘이나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도움으로 힘들게 커왔다는 그런 얘긴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죠. 애가 직장 들어간 뒤 다니며 번 돈 대부분을 그 친정 집안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착하고 마음이 예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자식 결혼시키려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그 아이가 탐탁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음은 그 애와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워낙 조건이 기우니까 속으로 고민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 서인이랑 결혼하는 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터 엄마가 말했지만 서인이 만나기만 해, 만나기만. 결혼 상대자로서는 아니라는 거 너도 알지 않니? 왜요? 서인이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집이 가난해서. 하지만 나도 지금 아버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랑 경우가 같지는 않지. 아무리 네가 치과 의사라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엄마가 네 집 해줄 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너 혼자 벌어서 기반 닦아야 된다고. 깨진 항아리엔 장사 없다. 그 집안이 아마 네 돈이 새어나갈 그 항아리가 되고 말 거야.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서인이랑 결혼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반대하는 내 마음을 아는 큰아들도 스스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와 헤어졌어요. 사귀던 여자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참 미안하죠. 게다가 저도 애들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뒤로 혼자서 키운 처지에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막을 자격이 있나 싶고요. 둘이 헤어졌다니 안도했지만 아들은 오랜 연인을 정리하고 마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후 몇 번인가 선을 보여줘도 아들은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러던 차에 응급실에서 본 그 여의사가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왜 그리 달려들었는가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게 아들이 그 여의사와 만나면서 헤어짐의 아픔에서 벗어난 듯 보였고 그런 아들을 보며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둘은 응급실에서 만난 지 넉 달 만에 결혼 소식까지 들고 와서 날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긴 왜 주변을 봐도 남녀간에 오래 사귄다고 다 결혼 가는 거 아니며 짧게 봤다고 결혼 못할 거 아니긴 하죠. 그래서 결혼할 인연은 다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사돈 쪽 집에 먼저 인사드렸고 결혼 허락도 맡았다면서 곧 상견례 자리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그 소식에 참으로 기쁜 한편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지금 애들 아빠와 난 이혼하고 헤어져 산지 10수년 됐거든요. 내가 아들 옛 여자친구를 반대했듯 그 집안에서도 이 점을 꼬투리 삼을까 싶어서 남편의 빈자리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난 전 남편에게 연락하고 말았죠. 우리가 남이 됐지만 세진이 아비 자격으로 상견례 자리를 채워달라고 말입니다. 전 남편이 이 제안을 뿌리칠 리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흔쾌히 받아들이며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 그 사람이 왜 그리 얄미워 보이던죠. 집 떠나던 날 그가 했던 매몰찬 말, 차가운 표정, 소중하게 가까운 우리 가정을 제 손으로 박살낸 사람. 그 기억의 칼날이 내 심장을 여전히 겨누고 있는데 말이죠. 두 아이 키우며 남편과 보낸 결혼 생활은 15년이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남편의 잦은 외출과 가정의 소홀함으로써 시작된 작은 말다툼은 점차 소란스러운 부부싸움으로 깊은 상처로 변해갔어요. 그는 나한테 나가라고 소리치고 너 같은 거 죽어 없어져야 하는데 라며 험한 말을 쏟아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을 박차고 나갔던 남편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을 그저 이혼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살던 집은 아이들하고 쓰라고 줄 테니 남은 재산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순순히 헤어지지 않으면 집마저 소송해서 빼앗아 가겠다던 냉혹한 사람. 우리가 살 맞대고 자기 키움에 살던 그 집을 담보로 협박하는 전 남편에게 결국 굴복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진창과도 같은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심리적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전 생활비를 감당하고 가장의 몫을 해내기 위해 먹고 살 궁리에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해 드러내놓고 불평하거나 상처를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은 뭐라 항변도 없이 묵묵히 고통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 가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밤늦게 집에 와서 공부하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고요. 비록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아들들에게 사랑만큼은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어요. 큰애는 한 해 재수까지 해서 결국 원하던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용돈도 벌며 열심히 대학에 다녔죠.
둘째도 형을 따라서 학업에 매진하더니 수능이 끝나고 신문방송학과에 원서 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혼 당시 속 깊은 아들 둘 다 나에게 한 번도 부모가 이혼한 이유에 관해 묻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원하던 대학이 정해지고 고교 졸업을 앞둘 무렵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날, 그때 묻더군요. 왜 엄마 아빠는 이혼했어야 했냐고? 이제야 말하지만 너희 아버지 자기 직장과 개인적인 취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오죽 밖으로만 돌았으면 너희 둘 다 태어날 당시 아버지 병원에 없었지. 제 자식 태어나는 순간마저 보험팔이 하러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아비고 가장이겠니? 보험 영업하며 돈은 좀 벌었을지언정 우리한테 이 작은 집 하나만 덜렁 주고 자기가 다 챙겨갔으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 그때 절망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 싶었는데 아마 너희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때부터 우리 세진이, 명훈이 니들이 내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어. 내 말을 들은 두 아들은 애써 웃으며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도 힘내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때 난 뭐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죠. 얼마 뒤 조용한 돛담배 위에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가정에 끼어들려고 엉덩이를 디밀기 시작한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반가운 손님인 척 집 앞에 서서 들여보내달라고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계속 모른 척 무시했죠. 그러기를 여러 날이 지나니까 둘째가 대신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주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잖아요. 한 번쯤은 만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세진이 명훈이랑은 아버지로서 가끔 만나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마치 긴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것처럼 태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실은요, 애들은 우리가 이혼하게 된 과정 중 하나를 모르고 있었어요. 나쁜 자식. 처음 우리가 이혼 얘기를 할 땐 그래도 우리 부부만의 불화, 오로지 우리만의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혼하고 1년도 못 돼서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잔 전 남편이 뻔질나게 가는 게 그렇게 싫어서 반대했던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였던 겁니다. 직감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멀어지던 그 당시부터 분명 그 여자가 남편과 내 사이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딴 년 때문에 남편은 가족을 헌신짝 취급하며 떠났다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내 옆에, 우리 아들들 옆에 다시 서려고 한단 말인가요? 그때까지 그 남자 애들하고 가끔 연락이나 하며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나하고 어떤 교류도 없었고 뻔히 혼자 애 둘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던 걸 알면서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 점이 괘씸해서라도 난 끝까지 전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려는 작정으로 애들 아빠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상견례를 할 때가 돼서야 전 남편에게 처음으로 먼저 연락해서 부탁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겉보기엔 그럴듯한 가족으로 아들의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격식 있는 장소에서 한 명은 치과 의사, 한 명은 내과 의사로 자식 잘 키워냈던 걸 서로 치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기대했건만 사부인의 한마디로 내 기대는 와장창 깨져버렸죠. 이상한 일이네. 세진이 너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아버님 안 계신다면서 이분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니? 뻔히 처음 만나 악수하며 전 남편이 스스로 애들 아빠라고 인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정 알면서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왜 이혼한 남편을 데려왔냐는 대놓고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서 어떻게 자리를 파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근데요, 며느리의 친정엄마란 사람이 참 기가 세고 내 아들에게 사사건건 요구하는 게 많았던 건 기억이 납니다. 내과 의사가 보통 직업이냐, 존경심 갖고 아내가 아니라 의사 선배로 대하며 살아야 한다. 물론 가능하면 한가한 치과 의사인 사위가 집안일을 책임있게 해나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눈 하나 깜짝 않고 우리 앞에서 아들에게 해댔어요. 좀 유난인 안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괜찮을까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애들의 결혼 준비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로 내가 애들 집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얼마 보태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큰아들 스스로 자기들 살 신혼집 전세도 구했고요. 결혼식장에서 깔끔한 연미복 입고 서 있는 큰아들 보니까 감개무량해졌습니다. 많은 분의 축하 속에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내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혼조석 쪽에 안사돈 혼자 앉아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혼식장에 와서 바깥사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자식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는 일은 결코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조차 오래전 헤어진 남편을 억지로 내 옆에 앉혀뒀으니 말입니다. 그 점에 식 내내 의아함을 품었지만 식 마치고 패백 전에 며느리랑 둘이 있을 때 넌지시 물었죠. 아버지가 왜 결혼식에 안 계시냐, 무슨 일 있냐고요. 하지만 분명 내 질문을 들었을 며느린 못 들은 척 아무 대꾸도 없더군요. 나중에 아들에게 이 일을 물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그 뒤로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날 싫어한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애가 언행에서 나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기 시작한 날이요. 의사 부부로 살면서 어디 반찬하고 식사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겠나요? 결혼하고 얼마 뒤 내가 찌개에 얼린 거랑 애들 먹일 반찬을 쌌죠. 그것도 애들 시간 뺏지 않게끔 집에 안 올라가고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뒀습니다. 내가 뭘 많이 바란 게 아니라 반찬 받았으면 받았다, 감사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번 엄마가 경비실에 맡겨둔 음식은 냉장고에 잘 뒀지? 입에 좀 맞더냐? 그랬더니 아들이 네 엄마 감사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해서 안심했죠. 그러고 반찬이 떨어졌을 때쯤 또 음식을 해서 애들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어요. 날 보고 경비 아저씨가 반가운 얼굴을 하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님, 지난번 반찬은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제 입에 그냥 딱 맞아서 동양 사람인가 했습니다. 여기 반찬통은 제가 깨끗이 씻었어요. 이렇게 지난번 보낸 빈 반찬통을 경비 아저씨가 주시는데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며느린 내 반찬을 아예 집에 들이지도 않고 경비 아저씨 드시라고 버리도 준 겁니다. 평소에 내가 전화 먼저 하는 법 없었지만 이번 일은 되짚고 가야겠다 해서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말이다. 지난번 내가 경비실에 맡긴 반찬 어떻게 했니? 아, 그거요? 전 집에서 밥을 잘 먹지도 않고 입에 안 맞는 건 못 먹어요. 버리긴 아깝고 해서 그냥 경비 아저씨 드시겠냐고 물으니까 좋다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머님, 괜히 저희 반찬 만든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처치 곤란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 네 말은 알겠다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킬 예의라는 게 있어. 내가 그 음식 한다고 이틀 내내 아픈 어깨 부여잡고 만든 거야. 그러면 성의를 봐서 일단 너희 집 냉장고에 넣어놓고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바로 버릴 수가 있어? 버리긴요. 경비 아저씨 드신다길래 드린 거죠. 그리고 어머님 댁에 가서 몇 번 식사했잖아요. 음식이 제 입에 너무 짜고 맵고 안 맞았어요. 넌 네 입만 입이냐? 그 반찬들이 네 남편 입에 맞을 건 똑똑한 애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봐. 꼭 네가 안 먹겠다면 남편이라도 먹일 일이지. 그 귀한 걸 남에게 덥석 줘버려. 이러실 줄 알았어요. 바빠서 구내식당 밥도 건너기 일수인 제가 무슨 남편 입에 들어갈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어머님, 그런 반찬을 핑계로 저희 집 드나드는 것도 저한테 음식 쓰레기에 그릇 설거지하게 만드는 것도 싫으니까요. 그만하시면 좋겠다고요. 결국 며느리랑 이렇게 작은 말다툼을 벌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난 속이 풀리지 않았죠. 이렇게 이기적인 애가 어찌 아들을 찰뜰히 챙기겠나 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진 어디에서나 들을 법한 고부 갈등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다음날 사부인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일이 커졌어요. 사부인, 고작 반찬 가지고 어제 우리 민지한테 혼내셨다면서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도 서로 사돈지간인데 안사돈은 마치 자기 자식 감싸고 항의하러 온 학부모처럼 나한테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일단 열은 받았지만 차분하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도 여잔 도통 남의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요, 앞으로 힘들게 만든 반찬 안 가져다 줄 거고, 내 아들 먹이고 싶으면 애만 따로 집에 불러서 먹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안 생기게 할 거고요. 시어머니 만든 음식은 한 입 맛이나 보고 인사드리는 기본적인 거 아는 애라 믿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니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사부인, 우리 세진이가 결혼하고 부쩍 얼굴이 수척해지고 힘들어하는 기색이던데, 사부인께서 애들 일에 간섭한다면서요? 말 참 섭섭하게 하시네요. 간섭이라니요. 세진이 걔가 민지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하는 거,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거지. 그게 왜 간섭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끝마다 사위에 대해 세진이 걔라고 칭하는 것부터 우리 아들을 아주 하대하고 계시네요. 제가 언제 민지 걔라고 한 적 있습니까? 본데 없이 행동하고 밉살 맞게 얘기해도 며느리라고 말하죠. 어머, 우리 민지가 뭘 본데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저 그런 대학 나온 치과 의사랑 결혼해줬더니 그게 지금 내 딸한테 할 말이에요? 의사 와이프 데려왔으면 귀한 줄 알고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딸은 김서방 아니었으면 더 잘나가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세요? 이미 결혼해서 잘 사는 애들한테 지금 그거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애입니다. 어차피 같은 의사인데 거기서 무슨 태양 나누고 의사 나누길 나눠요. 어디서 언감생신 얼른 벌렁 같은 취급이야. 아우 성질나. 내가 같은 의사나 못해도 판검사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기집애가 고집을 부려서 지 어미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네. 사부인 됐습니다. 이런 유치한 싸움 하자고 온 게 아니고요. 앞으로 애들 일에 상관하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요새 때가 어느 땐데 꼴의 시어머니라고 서울대 나온 의사 며느리 앞에서 시자짓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상황 똑바로 보고 행동 바로 하세요. 나보다 5살은 어린 사부인 그것이 날 끝까지 가르치려고 들고 인사도 없이 뽀로롱 가버렸습니다. 펄펄 끓는 냄비처럼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데 찬물을 마셔도 나간 안싸돈에 대고 쌍욕을 해도 이 울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도대체 며느린 지네 엄마에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 여자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수화기를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희 친정엄마가 방금 다녀갔는데 나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구나. 내가 왜 사부인에게 이런 말 들어야 되니? 네가 나한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뭐라 그랬길래 저러시나 하도 궁금해서 그런다. 겨우 그 일로 이 시간에 전화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원래 누가 제 털끝만 건드려도 가서 반쯤 죽여놓는 그런 딸 바보세요. 저 오늘 수술이 2건이나 잡혀서 정말 피곤한데 내일 문자로 하시죠. 문자? 지금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안싸돈한테 수모당하고 전화를 걸었으면 이래서 이랬던 거다.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 시어머니를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구나. 아니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밤 9시도 넘은 시각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경우예요? 모르겠고 전 궁금하면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한가해요? 없는 소리 지어내서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 욕 늘어놓겠냐고요. 이러고 뚝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렸어요. 애초에 내 손으로 맺어준 며느리랑 이렇게 지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내 가슴만 치며 어디 누구에게 화를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며칠을 알아 누웠던 것 같아요. 심한 몸살 감기로 온몸이 얻어맞은 듯 아프고 열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독감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독감이 아니라 며느리와 사부인 때문에 얻어 걸린 화병 같았습니다. 이런 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둘째 아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둘째는 신중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라 시시콜콜 말하지 않지만 한번 제 형에게 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저도 며느리의 연락 안 하고 조용히 지냈죠.
그러고 얼마 뒤 집에 아름다운 꽃다발 하나가 배달이 왔어요. 그날이 내 생일이었는데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생일꽃 선물 받긴 처음이어서 감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엔 누가 보냈는지 적히지 않았고 고마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만 쓰여 있더라고요. 이걸 누가 나한테 보낸 걸까? 둘째는 아침 식사하며 나한테 봉투 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으니 걔가 또 이걸 보낼 리는 없고, 그럼 첫째 아들이?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넌지시 꽃다발에 관해 물어보니까 아들은 모르겠다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아버진 아니겠죠? 그런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꽃 선물에 기분이 무척 좋으신가 봐요. 진작 엄마한테 꽃 좀 선물해 드릴 걸. 제가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아들이 아니면 보낼 사람이 혹시 며느리인가 싶어서 전화를 며느리에게 돌렸죠. 지난번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 연락 자제하시라 당부드렸지 않나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시나. 궁시렁 무슨 급한 일이신데요? 그래, 너 바쁜 거 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묻고 끊을게. 혹시 네가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오늘이라 모르겠는데요? 무슨 날인데요? 이미 짜증 섞인 며느리의 말투에 이런 애가 나한테 꽃을 보냈을 리 없겠다 생각에 서둘러 전화를 끊자 했어요. 그러고 점심이 지난 시각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생일이잖아. 애들이 맛있는 점심 사줬어? 내 생일을 기억하다니, 설마 그 꽃다발 당신이 보냈어요? 그래, 나요. 살면서 당신 생일에 이런 거 한 번 챙겨주질 못했더라고. 죽기 전에 그게 후회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큰애 혼사 문제로 다시 부부인 척 공식적인 자리에 앉았죠. 정상적으로 잘 살아온 부부인 척 몇 번 곁에 있다 보니 옛날 상처와 힘들었던 기억은 좀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린 헤어진 사이이고 난 애들 아빠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회에 우리 집에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 같아서 화가 났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같이 살 때 하지 그랬어. 그때 잘하지. 왜 다른 년하고 살면서 그년한테 생일마다 이랬나 보지? 나는 꽃 하나에 넘어가는 엉덩이 가벼운 년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요. 확 전화를 끊고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었던 그 이쁜 꽃다발을 바로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의 62번째 생일에 기분을 망쳤지만 저녁에 정말로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한 걸 보고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이고, 바쁜데들 엄마 생일이라고 진짜 들렀어? 반가운 마음에 급히 애들 먹일 걸 챙기려고 부엌에 들어섰는데 아들이 날 잡아 앉혔습니다. 엄마, 자기 생일날까지 손에 물 묻혀가면서 부엌일 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제가 사온 음식들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릇이랑 수저 세트 제가 갖고 올게요.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고 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바빠서 선물은 못 사고 대신 용돈으로 드려요. 이렇게 니들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게 선물이지 뭐.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봉투를 슬쩍 조끼 안주머니에 넣었더니 며느리가 선물은 바로 열어보는 거라며 돈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남의 앞에서 해준 돈을 직접 세어보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며느리가 하란 대로 봉투를 열어 돈을 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정확히 18만 원이 있던 겁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이상한 숫자 18. 이거 욕 아닌가요? 당황스러워서 며느리 얼굴을 쳐다보니 애는 이미 이죽이죽 웃고 있던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뜻이니? 날 모욕하는 거야? 웃기죠? 웃으면서 건강히 장수하시라고요. 급기야 이렇게 며느리는 대놓고 날 조롱하는 겁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18만 원 돈 받았다고 애를 잡기도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나온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순간순간 며느린 날 힐끔 보고 삐져나오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어요.
밥만 먹고 급히 애들 보내고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이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며느린 일하는 평일에 시어머니 생일에 불려온 것이 못마땅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았죠. 아들이 시댁에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 하는 대신 날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조롱하며 제 분을 돌려준 거겠죠. 내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가 이렇게 영악하게 괴롭힌다면 앞으로 난 그 애를 어떻게 보고 산단 말입니까? 며느리에게 몹쓸 꼴을 당하고 한마디 말도 못한 것이 억울해서 뒤늦게 애들 집에 쫓아갔어요. 그러고 아들네 아파트 1층에 다다를 무렵 전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겁니다. 늦은 밤 희미한 가로등 밑이라 분명하진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바깥 싸둔 지 아버지랑 큰 목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거예요. 멀찍이 들으면 모르긴 해도 분명 험악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너희 모녀 다 끔찍하다. 네 친부만큼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냐. 됐고 너희 엄마 당장 설득해. 아니면 내가 주변에 너희 친부에 대해 흘린다. 아저씨, 친부에게 속은 것 말곤 우리도 죄가 없다고. 당신도 돈 많은 미망인 꼬셔서 이자까지 득봐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잔말 말고 재산 분배 20억 하고 이혼해주면 조용히 그 일 묻을 거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그냥 다 까발려버린다. 너희 친부가 살인사건 진범이라는 거 마지막 경고야. 명심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집도 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으면서 앙큼하게도 우리를 속였던 거예요. 아니 도리어 상견례에서 애들 아빠를 이혼한 사람 어쩌고 들먹이며 비웃었던 안사돈의 얼굴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집에 돌아오면서 내 귀에 똑똑히 박힌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검색해봤습니다. 20대 남자가 호프집 여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범죄였는데 그 흉악범이 내 며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니 충격을 넘어서 경악스러웠어요. 자세한 그 사건에 대해 이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니 그때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나에게 모멸감을 준 일에 대해 사과나 연락 없이 우린 서로 간격을 두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가 더 정신없을 것이 페이닥터를 접고 자기 병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뒤에 아들이 며느리 병원에 개업시계를 한다고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며 저와 둘째를 초대했어요. 경사스러운 자리니까 개업식에 환영받는다는 금전수 화분을 사서 병원에 들렸죠. 병원 안은 이미 며느리의 대학때 교수, 동창, 동료 등 그간 쌓아온 인맥 모두가 총출동한 듯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이가 말해줬군요. 너의 초대는 없었지만 아무튼 개업 축하한다. 병원이 앞으로 번창하길 바라고. 그 손에 들고 오신 게 뭐예요? 취향 참. 아니 의사인 나한테 돈이 많이 벌라고 금전수 사온 거예요? 여기 병원 인테리어 장난 아니죠. 이거 하느라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다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남편이나 시댁도 이런 지원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건 무리라 쳐도 천박한 물건 들고 오실 거면 차라리 빈손으로 오시지 그러셨어요. 어디 식당 개업인 줄 아나? 여긴 병원이라고요, 병원. 그렇게 훈계하던 며느린 내가 들고 온 금전수 화분을 간호사에게 알아서 버리라고 바로 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시어미를 넘어서 날 아예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 선물 보고 이딴 말을 짓거리는 며느리를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방자해진 젊은 세대들이 입 뚫린 대로 짓거리는 게 허용되는 시대라 그럴까요? 하지만 나도 인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는 가만히 당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너 하나쯤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이 폭탄이 터진 이후에도 어디 너 그 잘난 얼굴 들고 살 수 있는가 한번 두고 보자꾸나. 며느리에 대한 앙심은 극에 달해서 차마 끝까지 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짓을 제 손으로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세진 아빠, 난데요. 지난번에 며느리에 대해 당신이 했던 말, 그거 합시다. 나
그렇게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 며느리 병원 개업식에 있는데 여기에 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준비해서요. 전 남편은 우리가 전에 함께 계획한 대로 준비해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분노를 감추고 병원 뒤 구석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지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후 저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저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 가졌다고 해서 내 아들과 짝지어주다니.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 엄마 나 결혼 엎을까 술에 취해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아들 입에서 나오는 자세한 사정을 물어볼 걸. 그리고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결혼을 취소하라고 그렇게 말해줄 걸. 남들 부러워하는 아들 결혼에 눈이 멀어서 내가 아들 망쳤다는 반성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개업식 자리가 불편하시죠? 지금 저 사람 눈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병원 사업의 혈안일 뿐이죠.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이만 집으로 들어가세요. 엄마의 든든한 아들 노릇도 못하고 제가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넌 늘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엄마도 지금 뒤늦게 반성하고 있었어. 너 혹시 예전에 며느리랑 결혼식 전에 엎으려고 했던 이유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니? 갑자기 왜 그때 일을... 저기 아버지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지? 그때 전 남편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는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옷차림도 노숙자와 흡사하게 하고 있었죠. 나와 아들은 모르는 사람인 척 고함을 치면서 며느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나쁜 년들, 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파탄냈는데 너희는 의사가 돼서 병원까지 열고 호의호식한다? 인생이 쉽지. 다 니들 맘대로 될 것 같으냐? 유쾌하던 분위긴 일순간 쌓여지며 전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에게 모두의 눈길이 향했어요. 아니 누구길래 여기서 행패해요? 당장 나가요 어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남편이 죽인 치킨집 사장의 남편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 들으시오. 30년도 더 전에 여기 의사 딸의 아버지가 내 마누라를 칼로 찍어서 죽였소. 가게 영업 끝났으니 술 그만 마시고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을 죽여? 그러고 경찰 찾으니까 중국으로 밀항했다지? 그러고 한국으로 미입국해서 사업하고 멀쩡한 사람인 척 당신이랑 결혼하고 저 의사 딸도 낳았다지. 그렇게 잘 사다가 13년 전에 경찰이 결국 그 나쁜 새끼를 찾아내서 감옥을 보냈어. 게다가 너희 친부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며? 중국 조선족이라며? 며느리가 계부와 벌인 말다툼에서 듣게 된 살인사건의 그 전말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처음 듣고 내가 놀랐듯이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당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가라고. 저 사람 말이 모두 사실 맞지? 내가 증명해 볼까? 그때 며느리랑 다퉜던 계부가 튀어나와서 말을 보탰습니다. 그 조선족 살인범이 사업으로 돈 꽤나 만졌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징역을 사니까 저 여잔 바로 이혼하고 그 남편 재산 제 앞으로 돌렸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저 여자가 자기 사업해서 돈 벌었다고 했는데 나도 속고 결혼했던 거야. 민지 상견례 때 일 이후 궁금해서 예전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나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날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았지. 그 돈 덕에 잘 살았으니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날 비웃었다고. 그래서 신물나는 그 집에서 나오고 민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게 이 돼지 같은 거사. 내가 달라는 대로 주고 순순히 이혼했으면 그 일 덮어놨을 텐데. 민지랑 당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어떻게 살래? 이혼 이후 위자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데에 불만을 품은 갭은 모두의 앞에서 그 집의 치부를 입증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며느리를 경멸의 시선으로 보고 황급히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전 남편은 거기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척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욕을 했어요. 안사돈은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며느린 분노에 차서 핏대까지 세우며 그런 제 엄마를 비난하고 있더군요. 난 이제 살 수가 없어.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원하지도 않은 살인자의 조선족의 딸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 잊고 신분 세탁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빠 돈 갖고 새 삶 살면 되는 거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의대 졸업해서 이제야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직전에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다 망쳐놨다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며느리에게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나 역시 며느리나 안사돈을 볼 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처 알지 못했던 며느리에 관한 얘기를 아들에게서 들었어요. 그때요, 내가 엄마한테 결혼을 그만둘까 했던 밤, 그날 민지가 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몰래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걸 알게 돼서 물었더니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더라고요. 보통 땐 괜찮은데 가끔 애가 횟가닥 도는 걸 몇 차례 보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그때 멈췄어야 했던 걸까요? 민지랑 살았던 10개월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그간 저도 힘들었어요. 나는 아들 앞에서 마치 죄인과 같았고 미안함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무서운 아이와 오래 살지 않았고 자식 없이 헤어진 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집안과의 인연은 그대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리 집에 밀어닥친 안사돈이 앙칼진 소리로 나를 불러댔어요. 세진이, 네가 죽였어. 꼭 그렇게까지 불쌍한 애를 막다른 곳까지 몰았어야 속이 시원했냐? 우리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냐고. 우리도 그 범죄자 놈에게 속고 산 죄밖에 없다고. 안 그래도 딸과 내 마음엔 그놈에게 당한 상처와 두려움이 깊이 남아있단 말이다. 애가 설 자리가 없는 지경에 바로 버림받고 갈라섰으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우리 민지 죽게 했으니 이제 너도 살인자야, 너도. 안사돈은 뒤로 넘어갈 듯이 오열했고 큰아들과 나를 잡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 여자가 겁나기보다 다른 것이 무서워서 다짜고짜 물었어요. 죽었다니요? 설마 며느리가 민지가 죽었단 말입니까?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내가 벌인 짓 때문에 며느리가 잘못되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애가 의사니까 수면제나 약물에 접근하는 게 쉬웠겠죠. 그래도 그렇지 수면제를 그렇게나 많이 집어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의 유복한 친정까지 세상이 자기의 중심으로 돌고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가 무너지고 주변에 온통 친부에 관한 끔찍한 사실이 퍼져 수군대는 사람들, 심지어 그 일을 들먹이며 병원과 며느리를 욕하는 환자까지 인생 처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경멸을 그 아이는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결국 며느리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요, 제 간담만큼 여러분도 선을 하셨겠지만 다행히 안사돈이 일찍 발견해서 응급실에 데려간 덕분에 며느린 목숨을 건졌네요. 만약 그 애가 저 세상으로 갔다면 제가 이렇게 멀쩡히 내 과오기도 한 이 사연을 여러분 앞에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 안사돈 말을 듣고 지체 없이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날 보자마자 각종 물건을 집어던지며 그엔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다가 그 애의 거부에 돌아서길 일주일째. 분노를 누그러뜨린 며느리가 날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왜 그렇게 날 괴롭히세요? 나도 어머니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그이는?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겨서 못 오게 됐다네.
며느리는 아들을 기다렸는지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비쳤습니다. 실은 병원에 오기 전에 같이 병원에 가서 며느리 얼굴만 보고 오자고 몇 번이고 아들을 설득했었죠.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깊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끝내 제 전처 보기를 거부했어요. 그저 이혼 협의서 사인은 언제 할 거냐고 그것만 물어달라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흉악범의 핏줄이라는 점 때문에 애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걔가 내게 했던 짓들 모두 용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막다른 길까지 몰고 간 데에 대해 미안함에 나 역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나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저 우리가 전생에 뭘 벌였는지 참으로 악연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너보다 어른인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널 혼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되고 미안했다. 그리고 살아나줘서 고맙다. 우는 소리를 꾹 참은 채 며느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불쌍한 애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쓰다듬으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있었죠. 약 먹기 전 무척이나 그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내 딴엔 사정했죠. 하지만 그 사람 이혼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이가 같이 오지 않은 게 이토록 슬픈 걸 보면 많이 그리웠나 봐요.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두 번 다시 우리 만나지 마시죠. 며느리는 얼마 뒤 퇴원했다고 다른 곳으로 친정엄마가 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모쪼록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후 모든 일이 원래의 자리를 찾고 해결됐으리라 생각했건만 나한테 또 다른 고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애들 아빠, 전 남편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여러 일을 겪으면서 그는 가족처럼 나와 함께 고비를 겪고 복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도 그간 정이 들었는지 조금씩 그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다시 합칠까 싶어졌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넌지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지난번 병원에서 아버지가 도와주었던 부분에 고마운 마음은 있죠. 하지만 이혼할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펴서 엄마를 상처 줬다면서요. 몇 년 전에 저랑 명훈이가 알게 된 이후로 우리도 아버지와 연락 끊고 살았어요. 우리 버리고 금방 그 여자랑 재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젠 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들은 전처에게 병문안 간 것도 그렇고 가족을 배신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있냐며 날 이해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불륜에 대해선 자식들이 더 용서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요새 애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인데 불쌍하다고 혹은 정으로 감싸고 들려는 옛 세대인 나와는 아주 다른가 보다 싶어요. 여기에 더해서 전 남편에 관해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현재 90에 다다른 노시몰 요양병원에 모신 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 남편과 그간 지낸 얘기를 하던 중 동거녀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시모의 치매더라고요. 시모는 시아버지가 떠난 뒤 혼자 생활을 책임지고 사셨는데 남편과 이혼할 때 이혼만은 말라며 제 편에서 자기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던 고마운 양반이었어요. 그러고 몇 년 전 시모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전 남편이 시모 집에 자주 오가며 도와드렸나 봐요. 아시다시피 치매로 인한 어머님 증상이 갈수록 나빠지시니까 시모를 모시고 사는 문제로 동거녀와 다투고 헤어지게 된 계기가 된 모양입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동거했을 뿐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식은 지 오래라며 설득했지만 나도 뭐 자세히는 모르죠. 이렇듯 전 남편에 대해 마음의 빗장을 열어가던 중에 자식들 반대에 부딪히자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혼하는 만큼 다시 합치는 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모두 들어보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듣고 전 남편과 합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리는 동안 이토록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긴 시간 동안 제 인생을 관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나이 40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앞으로 제 인생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들을 잘 키우는 거 말곤 특별한 낙이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40이든 60이든 나이가 얼마가 들었든지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가 행복해야 남편도 챙기고 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남편에게 홀딱 속아 넘어갔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있다고 해서 제가 술집 근처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어요.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에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술 먹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데리러 가냐고 의아해했거든요. 하지만 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딴 거기도 하거든요.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친구들이랑 술을 좋아했어요. 남편이 술은 자주 먹어도 주사가 있거나 실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딱 하나 술버릇이 술에 취하면 그 장소가 어디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연애할 때 몇 번이나 술을 먹다가 아무 데서나 잠들어서 연락 두절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돼서 그때부터 남편이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하면 항상 알아서 데리러 갔어요.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아들이 어릴 때도 항상 데리러 갔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남편 친구들이 알아서 남편이 술에 취할 것 같으면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해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 친구의 연락을 받고 근처 술집으로 데리러 갔죠. 그런데 술집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남편도 친구들도 술집에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술집 뒤편 공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웬일로 아직 술에 안 취했는지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을 놀라게 해주러 인긴 척을 내지 않고 술집 뒤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듣고야 말았어요. 아유, 이윤식 이 자식 장가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 갔다니까. 처가 부자인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착해서 술 취했다고 하면 매번 데리러 오잖아.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남편 친구들이 제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장가 잘 갔다고 부럽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툭 던지더니 미간을 확 구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새끼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부잣집 사위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사는 줄 알아? 우리 장인 주말마다 나 불러서 골프다 모임이다 매일 끌고 다니잖아. 전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서 그 자리에 바짝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주말에 남편을 자주 불러내긴 하시지만 그때마다 남편도 좋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남편을 불러내는 이유는 아버지 주변 지인들을 남편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다 남편이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어서요. 남편이 도대체 뭘 참고 산다는 건지 저로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긴 너 장인 성격 보통 아니지. 그래도 임마 너 지금 너희 와이프 아니었으면 사랑구신이나 제대로 했겠냐? 너 와이프 만나기 전에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이었잖아. 근데 너 지금 와이프가 너희 거래처 사장 딸이라는 소리 듣고 욕심나서 5년 넘게 사귄 여친까지 버리고 결혼한 거면서 이제 와서 뭘 투덜거리냐?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잖아. 네가 돈 엄청 좋아하는 거. 남편 친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배까지 잡으며 웃어댔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욱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집구석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봐라. 돈 안 좋아하고 살 수 있나? 그리고 우리 마누라 봐. 나라면 아주 끔뻑 죽잖아. 평생 부잣집에서 귀하게 커서 그런지 사람을 의심하는 세포 자체가 없어. 아유, 이 여우 같은 새끼. 너 저번 주에도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동창들하고 여행 다녀왔다며? 부럽다 새끼야. 부럽냐?
그럼 너희도 순진하고 착한 마누라 어찌 그랬냐? 우리 마누라는 내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는다니까. 사랑이 무슨 필요냐? 평생 장인어른이 벌어둔 돈 펑펑 쓰면서 사는 게 행복이지. 전 남편의 말에 순간 꿈은 아닐까 싶어서 제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 정도로 믿기지 않았죠. 제 두 눈으로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그날 본 남편은 지금까지 저와 10년 넘게 살아온 남자 같지 않았습니다.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전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신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캄캄한 머릿속에 저의 지난 결혼 생활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뭘 위해 참고 살아온 건가 싶더군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좀 힘들고 속상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뎌야 하는 줄 알았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밤 술집에서 본 남편의 모습에 제 모든 신뢰와 믿음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절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건 남편의 열렬한 구애 덕분이었죠.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지 회사 거래처 영업사원이었죠. 일로 남편이 회사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와 자주 마주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밖에서 한번 따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로 알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자꾸 밥을 사준다고 그러기에 저도 몇 번 거절하다가 자주 보는 사이인데 계속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하루는 약속하고 만났어요. 밖에서 따로 처음 만나는 날 남편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전 남편에게 깜빡 속았죠. 남편은 처음부터 친정 아버지께서 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절 좋아해서 만나자고 했다는 말은 시커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치욕스러웠어요. 저라고 남편의 모든 점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남편과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한 겁니다. 일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아버지도 남편을 지켜봤기 때문에 성실한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짝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처음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아버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윤식 그 친구랑 네가 뭘 해? 결혼? 그게 말이 되냐? 그 친구 일 시키기 편해서 내가 좋아한 거지 네 짝으로 가당치도 않어. 그 사람 성실하고 착해.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 정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결혼할 사람을 절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야. 집안이며 직장이며 뭐든지 탄탄해야지. 이윤식 그 친구가 내가 잠깐 얘기해봤는데 집도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평판이 별로야. 이번 분기 영업 실적 안 나오면 잘린다는 얘기도 있어. 아빠의 말로 왜 그래? 지금 회사 직원 뽑아? 내 결혼인데 내가 좋은 사람하고 해야지. 직장이든 집안이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순진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결혼은 더 많은 걸 보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심지어 전 아버지에게 남편을 도와달라는 말까지 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빠가 예쁘게 봐서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줘도 되고.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뭐든 받기만 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아버지라면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제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라고 허락하는 거 절대 아니고 아직은 이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자. 아버지는 회사에선 호랑이 같은 대표님이에요. 친정 엄마에게도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자식인 저에게만은 딸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말만 하면 정말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실 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단호하게 저와 남편을 떼어놓진 못하셨어요.
그랬다간 제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아시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결정적으로 친정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직원들까지 다 함께 야유회에 갔는데 제가 바로 헛디뎌서 저수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직원들이 다 놀라서 구급차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저수지로 들어와 허우적거리는 절 건져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무작정 물에 뛰어든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남편이 얼마나 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느꼈다면서 한번 집에 인사 오게 하라고 하셨죠. 아빈 나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물에 뛰어들 생각을 했어? 정말 대단하네. 고맙네. 남편이 집에 인사를 온 날 아버진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 힘들면 우리 회사에 자리를 하나 줄 테니 들어오라고까지 했죠.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남편을 어느 정도 사윗감으로 허락한다는 무언의 뜻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과 전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곧장 상견례부터 잡았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건지 상견례 날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부모님께서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상견례 장소에서 시댁이 좀 거리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기사를 붙여 차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딴은 상견례 장소를 아버지 마음대로 정했으니까 죄송해서 한 배려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보낸 차를 그냥 돌려보내시고 굳이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견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웃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차 있다고 유세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 정도 거리는 알아서 올 수 있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습니다. 시댁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일부러 신경 써서 보낸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오히려 우리 쪽에서 돈 자랑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엄마, 대표님께서 일부러 신경 써주신 건데 왜 자꾸 그래요? 죄송해요. 사모님, 대표님. 저희 어머니께서 괜히 패 끼치실 수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너는 결혼한다는 놈이 장인 장모한테 사모님, 대표님이 뭐야? 호칭은 제대로 불러야지. 그래, 이서방.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편하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민망했는지 애써 빨개진 얼굴로 웃으며 친정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워낙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하신 분이라 혹시나 상견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중간에서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혹여나 식당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쓰여서 한 행동인데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애써 시어머니께서 마음 상하셨을까봐 애둘러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보니까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격지심뿐만이 아니라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요.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 시어머니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시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혼자 어린 것들 데리고 서울 올라와서 나물 장사에 식당 청소에 안 해본 게 없이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에요. 대학만 보내면 좀 낫겠지 했는데 힘들게 대학 보내고 취직까지 시켰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네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 같았죠.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듣기 싫은 본인 하소연을 하더라니까요. 자식이라는 게 원래 부모가 열심히 키워서 독립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남편네 집이 가난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친정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하소연까지 들어주고 싶진 않으셨는지 아버지인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할 때마다 토를 달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도 전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젊어서 부모가 고생해서 키워줬으면 이젠 좀 자기들이 알아서 부모 모시고 호강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두 놈 다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늙은 엄마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장가 가겠다고 하니 아주 서운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얘기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미간을 구겼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계신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네 마네 하는 소리까지 하시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기가 막힐 만했죠. 애들이 다 커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는데 부모로서 서운할 게 뭐 있어요? 사돈께서 오랫동안 혼자 사셔서 아들들한테 집착을 좀 하시나 보네요. 네? 집착이요? 바깥 사돈은 어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세요? 그럼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홀어머니 버리고 아들 둘 다 따로 나가서 사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까? 자식이 다 컸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하죠. 잊어보니 사돈께서 생각이 너무 고루하네요.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홀시어머니를 모셔요? 친정아버진 말을 돌려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처럼 실수하는 분을 그냥 봐줄 사람이 아니었죠. 친정아버지의 입에서 튀어나온 고루하다는 말에 시어머님 미간을 구기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래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연신 헛기침만 하더라고요. 그 전에 남편에게 듣기론 남편 위에 형이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셨다고 했어요. 늙은 어미 두고 장남이 혼자 나간다고요. 시어머니의 솔깃한 심정은 장남인 형이 결혼해도 혼자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가 일절 없으니 서운해서 한 소리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형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죠. 저도 시어머님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 해도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친정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셨죠. 사돈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아파트도 한 채 정도는 떡하니 해줄 정도는 돼야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간 식당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지만 도무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질 않으시는지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시는 거로 상견례가 일단락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서울 생활 시작하신 거라 옛날 분이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시어머니 대신해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 상견례가 끝나고 아버지에게 굳이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냐고 따졌죠. 아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도 속상해서 하신 얘긴데 바로 앞에서 꼭 그렇게 무안을 줘야겠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다그치시더라고요. 너,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이구, 없는 집구석은 다 저렇게 이유가 있다니까. 저런 집구석 뭐가 좋다고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건지. 어이구, 답답해서 정말. 친정아버지는 속상해서 연신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저에게 꼭 이런 결혼을 해야겠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죠. 하지만 그땐 왜 그랬는지 정말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전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남편과 제 사이인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도 일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시댁이 워낙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우리 집에서 냈거든요. 신혼집도 아버지께서 얻어주셨고요.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에 저 너무 놀랐어요. 새아가, 아무리 너희끼리 다 알아서 준비한다지만 둘이 살 집 정도는 어른인 나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넌 어쩜 며느리라는 애가 이렇게 시어머니 생각을 조금도 안 해? 이런 걸 내가 꼭 먼저 연락을 해야겠냐? 시어머니는 마치 꼭 제가 큰 잘못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저도 살면서 혼나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시어머님의 말에 순간 바짝 얼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정말 내가 먼저 연락드려서 같이 집을 보자고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보러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아들이 글쎄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샀네요. 대단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엄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순간 전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집을 사준 건 친정 아버지인데 남편더러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얼굴까지 쓰다듬으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로선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론 평생 그런 집에 살아본 적 없다 보니 어머니 딴은 아들이 좋은 집에 살게 된 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도 사실 100%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까지도 눈물을 글썽이길래 이해해 보려고 했죠. 저야 남편과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잘 모르지만 남편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힘들게 컸으면 작은 것도 행복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결혼하면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절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일을 좀 더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새로 투자하는 작은 회사에 고문직을 맡기셨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이서방, 자네를 내가 100% 믿고 신뢰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네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게. 남편이야 당연히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야 남편의 진짜 속을 모를 때니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괜히 저랑 결혼해서 뜻하지 않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인 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전까진 매일 저에게 곱게 자라서 뭘 모른다, 눈치가 없다, 남편한테 잘해라 등등 잔소리만 하셨었는데 남편이 저희 아버지 덕분에 좋은 자리로 가고 나선 시어머니도 은근 제 눈치를 보셨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며칠 내내 전화를 하셔서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반찬 하나는 기똥차게 잘해. 동네 반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거든. 사돈이야 돈 많은 남편 만나 고생이라고 모르고 사셨으니 반찬이나 제대로 만드실 줄 알겠니? 우리 손주 임신해서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말만 해. 먹을 건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시어머니는 참 신기한 분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은근 기분 상하게 말을 했어요. 분명 호의라는 건 알았지만 항상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몸도 몸살 걸린 것처럼 자꾸 늘어져서 밥맛이 없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챙겨 먹어야 애가 크는 거야. 엄마가 힘들다고 자꾸 안 먹으면 애가 작아요. 입덧도 너무 힘들고 몸도 자꾸 기운이 빠져서 말할 힘도 없는데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애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니까 처음엔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어머니들이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식구들 말이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뱃속의 손자가 항상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남편을 통해 보냈죠. 정말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깨끗하고 맛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전 감사해서 잘 먹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밥을 챙겨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초딩 입맛이라고 불리는 저다 보니 사실 시어머니께서 해다 주신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았죠. 남편이라도 좀 먹으라고 해도 남편도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잘 안 먹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도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대충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남편이랑 사 먹거나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이 냉장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나 남편이 알아서 냉장고 정리를 하든 남은 반찬을 먹든 했었어야 했는데 둘 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또 반찬을 잔뜩 해서 우리 집에 오셨다가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삐져서 그날 싸온 반찬과 냉장고에 있던 반찬까지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기껏 힘들게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다 줬더니만 하나도 안 먹고 썩을 때까지 냉장고에 두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새아기, 네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까운 줄을 모르나 본데 그게 다 좋은 재료로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야.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다시는 반찬 해오나 봐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워낙 초딩 입맛에 입이 짧아서 반찬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어요. 힘들게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금방 인정하고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화가 풀리질 않으시는지 연신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아무리 입도 짧고 안 먹어도 뱃속 우리 손주는 아니잖아. 엄마가 돼서 애를 먼저 챙겨야지. 요즘 애들은 암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이래서 애는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닌데 외동이라고 얼마나 버릇없이 키웠으면 여자아이가 저 모양인지.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마음대로 해줘놓고 왜 그렇게 생색을 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그만두고 가세요.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남편도 신경이 쓰였는지 애써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화가 나서 씩씩거렸죠. 다신 반찬이고 뭐고 안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순간 눈물이 왈칵했어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막무가내로 버릇없이 큰 건 절대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말끝마다 있는 집에서 컸다는 둥, 외동이라 버릇이 없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니 저도 욱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봐서 참았죠. 시어머니에게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남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다 제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연기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일을 말고도 그 이후에도 제가 남편의 말만 믿고 형님네까지 도와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버님께서 형님이랑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장사를 할지 업종을 바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하면 돈이 많이 드냐고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분식도 체인점이 많아서 그냥 동네에서 이름도 없이 해봐야 영 장사가 안 된다네. 체인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대. 왜? 아주버님이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고 싶으시대? 아무래도 음식 맛으로 승부 보기 어려우면 체인점이 나올 수도 있지. 남편이 아주버님 걱정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까 저도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버님 가게 가서 몇 번 음식을 먹어봤지만 학교 앞이라 그런 대로 장사가 됐던 거지 또 가고 싶은 정도의 맛은 없었어요. 그치? 에이, 내가 돈이라도 좀 있으면 떡하니 도와줄 텐데 애도 둘이나 있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남편은 저에게 은근히 아주버님이 월세도 못 내고 있다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했죠. 조카가 피아노도 하고 싶고 태권도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보내주지 못하나 봐. 형이 엄마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데 당연히 엄마야 아무것도 없지 뭐. 당시에 제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땐데 저희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원서를 낸 상태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요즘은 무조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 낸 남들 다 다니는 태권도 학원도 못 보낸다고 하니 동생으로서 남편이 속상할 것 같긴 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저도 가족이다 보니 남편의 말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 아주버님과 형님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네 브랜드 대리점이 웬만해선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만 하면 좋은 자리로 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전 고민하다 아주버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빠 찬스를 좀 썼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가족인데 힘들 때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뭐. 대리점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졸지의 남편 직장은 물론이고 시아주버님 가게까지 제가 책임을 졌어요. 내가 딸내미를 시집 보낸 건지 아들놈을 하나 더 입양한 건지 모르겠다. 이젠 하다하다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냐? 사람이 속이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하는 건데 시댁 식구한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서방이 일에 집중을 못하잖아. 이것도 다 남편 잘 되라고 하는 내조니까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열려놨네 열려놨어. 이 서방이 그래도 옛날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너한테도 잘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너희 시댁 식구들이 행여나 너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면 얄짤없을 줄 알아. 아버지는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달라고 하든지 그 부탁이 무리한 부탁이더라도 뭐든 다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전 더 아버지에게 죄송했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저희 부모님께 마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요. 당시에 전 시댁이 예쁘다기보다 저에게 잘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남편은 제 앞에선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었고 아들에겐 좋은 아빠였어요. 절대 그 모습이 거짓이었다고 도무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지난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을 떠올리며 한 번 더 남편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남자들끼리 무슨 소리 못하겠나 싶기도 해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죠. 정말 남편이 절 만날 때도 5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그런데도 오로지 저의 배경만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 사람을 시켜서 남편에 대해 좀 알아봤죠.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철저히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그때 술집에서 제가 들은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도 아버지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저를 속이며 외도를 계속 지속해 왔어요. 일정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겐 매일 출장이다 회식이다 거짓말을 하며 이 여자 저 여자 많이도 만났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운영해보라고 한 회사에서 돈도 꽤 많이 빼돌렸더군요. 그 돈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앞으로 일정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전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지난 10년 동안 남편에게 이용당한 거였어요. 전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더는 이전의 바보 천치 호구로 살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남편이나 가정이 아닌 저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로부터 얼마 뒤 때마침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어요. 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예사롭지 않은 제 표정에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주 다정한 얼굴로 말입니다. 아버지 회사 망했어. 조만간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 다 정리될 거야. 그랬습니다. 친정에 일이 좀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아니 회사가 왜 망해? 당신은 명색이 아버지 회사 계열사 운영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암튼 조만간 당신 회사도 정리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마무리 알아서 잘해. 괜히 책 잡힐 일 만들지 말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됐어요. 하얗다 못해 허옇게 떠올랐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단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아버님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사달 만드신 거래? 진짜 미치겠네 정말. 남편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나가려고 했죠.
전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냐고요? 당신 내 얘기 못 들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 나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나도 무섭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순간 제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무서우면 너희 아빠한테 가서나 징징거려. 나 지금 네 비위 맞춰줄 기분 아니니까. 남편은 그대로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너무 허탈해서 입에서 실소가 튀어나왔죠. 이게 바로 진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더는 남편에게 그 어떤 자비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요. 남편이 너무 밉고 싫어도 전 조금 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10년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아빠인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서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아닙니다. 남편이니 가정이니 개나 주라고 하세요. 전 오로지 제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전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흘렸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을 정리하게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그 정도만 말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남편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한 줄 알고 있으니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 사업 쫄딱 망해서 다 정리했다는데 엄마, 나 어떡해? 지금까지 장인어른 사업 하나 보고 참고 산 건데 망해버렸으니 어떡하냐고. 그 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 너 제대로 알아본 거야? 장인어른 회사 망하면 우리 회사까지 지금 감사 오고 난리도 아니야. 직원들 말이 원래 회사 정리되면 다 하는 거라는데 이러다가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 탄로나면 어떡해? 으이그 소심한 놈.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난리야. 문제 지금 당장 너희 장인 회사 망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게 문제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아주 똥줄이 타서 난리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이미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켜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얘기할 때도 없어서 더 불안했을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절 시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한 게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한껏 진지한 시어머니의 표정에 전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대형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아마 곧 있으면 아버지 회사랑 그의 회사도 다 정리될 거예요. 전 최대한 침울한 얼굴로 친정아버지께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벌개진 얼굴로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죠. 내가 너희 아버지 건방지게 굴 때부터 진작에 알아봤다. 돈 좀 있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니만 결국은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망하려면 본인이나 혼자 망할 것이지. 응? 내 아들한테 피해를 왜 주는 거야? 시어머니도 역시나 본인의 바닥을 금세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예상했는데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나니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기는. 너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네 남편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던 거냐? 어이구,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내 아들도 너한테 오만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다는데. 이 김에 그냥 이혼해.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기가 차서 코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저에게 이혼하라 마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뭔데 저더러 이혼하라 마라 하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라면 아주 치가 떨려요. 전에야 남편과 결혼해서 산 세월이 있으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전 아니에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언제 시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 일부러 이 기회에 할 말 다 하자 싶었죠. 그 아에 비해 그 딸이라고 싸가지 없는 것도 유전이냐?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버럭버럭 대들어. 네 아버지가 아직도 그 잘난 사장인 줄 알아? 끈 떨어진 연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는 역시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까지 챙겼을 땐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아버지께서 망했다는 말 한마디에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더군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준비성도 철저한 분이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서랍에서 웬 종이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다짜고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던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고 내 손주 내놓고 나가. 사람이란 참 간사합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두고 남편 이름엔 도장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손주까지 놓고 나가라고 저에게 엄폴로 터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흘러나왔죠. 제 미소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만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저에게 소리를 또 질렀어요. 손수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고 고맙네요. 그 인간이랑 이혼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좋아요. 저도 바라던 바예요. 도장 바로 찍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준혁인 절대 안 돼요. 내 새낀 내가 데려갈 겁니다. 취뿔도 없는 년이 애를 어떻게 데려간다고 그래? 너 잊었나 본데 너 이제 거지야. 평생 너 뒤치다거리만 하던 부모도 망한 마당에 네가 무슨 수로 애를 키운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하고 빨리 이혼 서류에 지장이나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주를 저에게 들이댔죠. 전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화낼 힘도 없더라고요. 빨리 다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들이댄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곧게 폈어요. 어머, 자주 말끝마다 쥐뿔도 없다고 하는데 뭘 좀 대단히 오해하신 것 같네요. 우리 아버지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게 설마 아예 사업이 망한 줄 아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단단히 잘못하셨네요. 전 전혀 달라진 표정으로 깔깔 웃으며 시어머니를 비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네가 아주 이제 미쳤구나.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아버지 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망한 게 아니라 최근에 외국계 유명 기업에서 아버지 회사를 1,000억에 매각했어요. 동남아 전역의 아버지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매장 쫙 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팔기로 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의류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 론칭한 브랜드가 동남아랑 중국에서 유명해지면서 아예 외국계 회사에서 매각 제의가 들어왔어요. 동남아 전역과 중국에 매장을 만든다고요. 아버진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쉬시면서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곧바로 매각을 결정하셨고요. 이제 어머니와 여행도 다니고 주말 농장 같은 것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전 머릿속에 계획이 번뜩였습니다. 남편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만한 게 없다 싶었죠. 남편이 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친정 재산만 보고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전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영원히 빠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것처럼 몰아간 겁니다. 사랑 없이 재산만 보고 결혼한 인간이 가난해진 저와 더 살고 싶을 리 없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1,000억 매각이라니. 아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너 집안 망한 거 아니었어? 망하긴 우리 집이 왜 망해요. 어머님 댁처럼 지지리도 없는 집구성이라 망하는 거지. 암튼 이혼 서류 준비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접수는 저희 쪽 변호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그럼 전 이만. 전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확 빼서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애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망한 게 아니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얘 잠깐만. 네 남편 금방 오라고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전 이미 현관까지 다 걸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짧은 다리로 불이 나게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 하는 짓거리 모르고 있었는 줄 알아? 지금까지 바보처럼 호구해줬으면 이쯤에서 고마운 줄 알고 나가 떨어져. 전 세상에서 가장 못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 담당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 회사는 아버지 회사가 매각되면서 자연스레 정리됐어요.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인계돼서 외국계 회사로 합병됐습니다. 남편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아주버님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분식집도 정리됐고요. 당연히 친정 아버지께서 투자한 가게인데 이혼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남편이 살던 집도 내놓고 전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남편의 이혼이 아들에겐 갑작스러운 일이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차차 지내다 보면 아들도 부모 입장을 이해할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제가 잘 챙길 거니까요. 당연히 남편이랑 시댁 식구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이혼을 보류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든 다 오해야. 나 처가 돈만 바라보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보는데 제 지난 인생이 송두리째 다 후회가 되더군요. 저도 남편이 어떤 인간이든 참고 살다 보면 지난날의 아픔도 다 잊히고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죠.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미 이혼 서류 접수됐으니까 날짜 맞춰서 법원에나 잘 나와. 그리고 우리 준혁이 데려가겠다고 괜한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내가 벌써 당신이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외도하고 우리 아버지 돈 횡령해서 시댁에 갖다 준 증거 다 찾아서 법원에 냈으니까. 전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여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의 개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 보류해줘.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그만 월월 짓고 내 집에서 나가. 저와 남편은 장장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하고 완벽한 남남이 됐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더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남편이 순순히 이혼 안 해주고 발악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전 조금의 재산도 뺏기지 않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아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남편의 횡령 혐의도 확인이 돼서 남편은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10년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하는 지난 1년 동안 전 피가 말릴 정도로 힘든 전쟁을 치렀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통해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 앞으로 저와 저의 아들의 인생만은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기로 했어요. 저에겐 누구보다 든든하고 누구보다 감사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에게 앞으로 기죽지 않고 뭐든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의 글 여러분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사연이 어떤 분에겐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